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양영재 작가의 두 소년 제10편 마지막 편입니다. 영심이의 가족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두 소년을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전쟁은 끝났으나 끝난 게 아니다. 철저한 취재와 고증으로 찾아낸 비극의 진실. 소설 두 소년을 만나러 지금 안도의 이야포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식구가 전장을 피해 피난 왔던 부산에 오롯이 형제만 남게 되었다. 제4장 드엉. 이야포 바다는 40년 세월 동안 형제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억겁의 세월을 기다려왔다. 억겁의 세월은 한 사람이 태어날 때를 위해 기다려 온 것이라.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억겁의 세월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억겁의 세월도 빼앗는 것이었다. 그래서 원통하게 죽은 사람, 혼은 억겁의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에서 헤매는 것이다. 구천에서 떠도는 혼을 달래는 것이 위령이고, 구천 지하에서 편하게 쉬게 하는 것이 장례이며 묘소였다. 그래서 원통하고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이의 장례는 더 엄숙해야 하고, 묘소는 햇볕이 바른 곳이어야 했다. 그러나 원통한 죽음은 꽃수레를 타지도 못하고 구천 지하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다.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다고 기릴 만한 죽음이 모셔지는 곳이 현충원인 것처럼 성스러운 조상묘지에 한 사람의 죽음이 모셔지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리는 것인지 후대가 정하는 것이고, 그 표시로 비석이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지만, 적에게 포로가 되어 부당하게 죽은 이가 현충원에 묻히지 못하듯 원통한 죽음도 조상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있었다. 흐른 세월이 강산을 변하게 하니 죽음의 선별도 변해야 했다. 그러나 40년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원통하고 부당한 희생은 드러내는 것조차 죄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야포 바다에 떠오른 피난민들 시신을 서고지산에 묻은 것도 동티날 짓이었다. 형제와 유상태는 서고지산 공동묘지를 향해 이야포 몽돌밭을 걸었다. 은빛 비늘을 튕겨내고 있는 이야포 수면에 떠있는 흰 부표는 부풀어 떠오른 흰 옷을 입은 시신들처럼 보였다. 몽돌밭을 뱀 혓바닥처럼 날름날름 기어오르다 귀신 소리를 내며 몽돌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잔파도 소리도 그때와 다를 바 없었다. 몽돌밭에서 멸치를 쪄 삶던 가마솥 자리에 텐트를 친 피서객들만 한여름 이야포를 즐기고 있었다. 몽돌밭을 외틀비틀 걸어가던 홍춘복은 가쁜 숨을 진정시키려고 걸음을 멈추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머리 위를 올려다 보았다. 하늘은 푸르고 맑았다.
홍춘복은 조지 오웰이 쓴 에세이 영국, 당신의 영국에서 빨간 밑줄을 그었던 글을 하늘에 대고 그대로 베껴 써보았다. 인간들이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며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그들이나 나나 상대방에게 개인적 적대감은 없다. 그들은 흔히 말하듯이 단지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상냥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로 사생활에서는 감히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이가 정확히 겨눈 폭탄으로 나를 산산조각내는데 성공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는 않을 것이다. 그는 조국에 봉사하고 있을 뿐이며 그러한 봉사의 권능은 그의 악행을 사면한다. 몽돌밭을 앞서 걷던 유상태가 뒤돌아 홍춘복을 바라보았다. 모자창이 긴 군무를 쓰고 있어도 땡볕 때문에 모자창에 손까지 얹은 유상태는 눈을 찡그리며 소리쳤다. 춘복아, 뭐 두고 서 있냐? 좀 있으면 더 뜨거워진단께. 유상태는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홍춘복을 불렀다. 수류탄 던지듯 술병을 던지고 깨진 술병 조각유를 포복으로 기어가더니 총알이 나가지 않는다는 헛소리까지 했던 사람이었다. 그래놓고 툇마루에 쪼그려 앉아 모친과 형제가 나누던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꿈쩍없이 앉아 있었다. 사람을 혼뜨게 만든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형 홍춘송도 간밤일을 망각해버렸는지 유상태에게 농담을 던졌다. 와, 군대 모자를 아직도 씁니까? 차라리 새마을 모자가 어울리겠구만. 금은 행님, 이 모자보다 새마을 모자가 낫단 말이오. 이 모자가 더 비싼 거요. 형과 유상태는 하룻밤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고 웃음 섞인 표정으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둘은 서고지산을 향해 나란히 몽돌밭을 앞서 걸어갔다. 동생 홍춘복도 뒤따라 걸었다.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 튜브를 몸에 끼우고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맑고 경쾌한 아이들 웃음소리는 파도소리와 함께 이하포 수면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형과 유상태도 서로 등을 치며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웃음소리는 서고지산을 향하고 있었다. 홍춘복 걸음은 더 더디어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바다에 떠오르는 시신들을 수습해서 산에 묻었다고 하지만 그 중에 아버지와 여동생이 있다는 보장은 없었다. 엄마와 막내 시신도 땅에 묻히지 못하고 피난 화물선에 던져져 불길과 함께 하늘로 헐헐 날아갔다. 형이 부산 영도다리 및 할머니 점쟁이에게 봤다는 점도 엉터리였다. 이제 죽어간 사람들 흔적을 찾아서 무얼 위로하고 위안받아야 하는 것인지 회의가 들고 있었다. 그래서 만주 아저씨는 굳이 아픈 지난날을 들추지 말고 잊고 사는 것이 상수라고 했다. 만주 아저씨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났었다. 미국 대통령이 조지 부시 때였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하자
이를 저지하려 미국이 동맹국을 동원하여 이라크 침공을 한 후였다. 미국에서 식료품 가게를 크게 차리고 자리 잡은 만주 아저씨는 홍춘복이 백악관에 탄원서를 넣고 미국 국립기록보관소 나라를 찾아가는데 길 안내를 해주었다. 만주 아저씨는 이제 와서 피난 화물선에 기관포를 퍼부었던 전폭기 F-80 슈팅스타가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발진했던 것을 밝혀낸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조종사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백악관에 낸다 한들 조종사 잘못도 아니라며 잊고 사는 것이 상수 중에 상수라고 말했다. 들추고 떠들어서 남들에게 잠시 충격과 부끄러움을 주고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 한 장만도 못한 연민을 동냥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봤자 자신은 중독된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극적 운명을 극복하고 생을 복되게 완성해 가는 것은 타인의 값싼 연민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라며 홍춘복을 위로했다. 언제부터 만주 아저씨가 운명론을 신조로 삼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만주 아저씨는 또 사람들에게는 망각이라는 넓고 깊은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조약돌을 던져 물수제비를 뜬들 결국 흔적 없이 가라앉아 버린다는 것이었다. 망각. 까미는 산 사람을 위해 망각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건 적어도 홍춘복에게는 틀린 말이었다.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살아서 숨쉬는 자신이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 무리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매 순간마다 느끼는 것이었다. 느낌은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온도 차이만 있을 뿐 남에 의해 결정된 운명까지 자신의 의지로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만주 아저씨는 변질되는 오감으로만 홍춘복의 억울한 운명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건 마치 자라나는 수염을 면도기로 말끔히 깎아 본래 수염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홍춘복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기를 착각할 수 없었다. 그건 자신을 온전히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월이 흐른다고 자신이 망각되는 것이 아니라 각성만 되어갔다. 살아있는 한 망각될 수도 없고 망각되어서도 안 되는 것도 있었다. 그게 남에 의해 결정된 운명의 순간이었다. 순간은 평생과 영혼까지 지배했다. 전쟁고아가 시간이 흘러 학교 선생이 되고 결혼하여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 되었다고 망각되거나 근본적으로 바뀌지도 않았다.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진 것뿐이었다. 자신의 의지와 반대되는 전쟁고아, 운명을 의지로서 사랑하라는 만주 아저씨의 아모르 파티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겪었지만 무엇이 바뀌었고 바뀌지 않았는가에 따라 생각 차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홍춘복이 넣은 탄원서에 대해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형제는 미국으로 다시 날아갔다. 이번에는 포항 지구 폭격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함께 미국 워싱턴 광장으로 갔다. 미국 워싱턴은 충북 영동 노근리 학살 사건이
AP통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자 곤혹스런 처지에 놓여 있던 중이었다. 게다가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결혼식에 가려고 동네에 모여있는 이라크 민간인들을 향해 아파치 헬기가 기관포를 발사하고 숨진 아기를 차에 태우고 병원에 가려는 차량까지 기관포를 퍼붓는 장면이 위키리스크에 폭로되어 비난을 받고 있었다. 그래도 워싱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형제가 만주 아저씨에게 연락을 하고 미국으로 갔으나 아저씨는 워싱턴 광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백악관도 항의서조차 받지 않았다. 한인 유학생들이 조직한 워싱턴 광장 항의 집회에서 꽹과리와 북을 쳐대어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겨우 워싱턴 한국 영사관에서 나왔다는 직원이 링컨 기념관을 구경시켜주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링컨 기념관에는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기념공원도 있고 베트남에서 전투 중 숨진 미군 5만 8천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비도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에 파병 갔다 온 미군들 중 6만 명의 자살자 명단은 새겨져 있지 않았다. 반대편에는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도 있었다.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대리석 바닥 글귀에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요청에 응한 미국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 라는 글귀가 동판에 새겨져 있었다. 거기에도 미국의 데모크라시와 변형을 위해 희생된 한국인을 위해 라는 글자는 없었다. 그리고 형제가 미국 항의 집회에 다녀온 후 만주 아저씨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홍춘송과 나란히 몽돌밭을 걸어가던 유상태가 서고지산 초입에서 물었다. 금은 행님 군대는 갔다 왔소? 못 갔지에. 남자들끼리 서로를 이을 수 있는 소재거리가 군대 이야기이긴 하지만 형제가 한국 군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누구에게는 은연중 드러내고 싶은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또 누구에게는 상처이기도 했다. 화랑 무공훈장까지 받은 사람과 전쟁 고아라서 군대조차 갈 수 없었던 두 사람이 씨줄과 날줄로 교차되는 지점에서 홍춘송은 결국 하야리아 미군 분대에서 해고되고 말았다. 박정희 정권이 한국군 월남 파병을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은연중에 제안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리곤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인력 중에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인력은 미군 부대에서 내보내도록 주한 미군 사령부에 요청을 했다. 결국 하야리아 부대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던 홍춘송은 어떠한 변명이나 항의도 못하고 나와야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한국인의 결기를 보여주기 위함인지는 모르나 군 출신다운 정책이었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을 부흥시켜줄 베트남 전쟁이었다. 그문 결혼은 어떻게 했소? 같은 피난민하고 했지에. 뒤따라 몽돌밭을 걷는 홍춘복은 유상태가 말할 때 습관적으로 쓰는 사투리 금은이라는 말이 그러면이라는 접속사인지 아니면
대화 소재를 전환할 때 쓰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군대와 결혼이 왜 연결되는지 모르나 통상 한국에서 결혼할 때 여자 집에서 남자에게 물어보는 첫 말이 군대는 갔다 왔냐는 것이니 이해는 되었다. 유상태는 형제에게 금은이라고 대화를 엮어가면서 서고지 산에 있다는 공동묘지로 안내했다. 홍춘복은 유상태를 뒤따르면서 금은 왜 마을 사람들이 피난민들 시신을 수습해서 묻어주었는지 묻고 싶었다. 서고지 마을로 넘어가는 오솔길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살아남았던 피난민들을 소리도로 이동시킬 때 서고지 선착장으로 넘어갔던 길이었다. 춘보가 요쪽으로 와야 혀. 오솔길 위에서 유상태 목소리가 들렸다. 형과 유상태는 오솔길이 아닌 서고지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낮은 산에 키 작고 볼품없었던 소나무들이 제법 우거지고 풀숲도 무성했다. 홍춘복이 뒤따라 올라가다 보니 길섭에 돌무덤 2봉이 있었다. 이장 안 된 돌무덤이면 유족이 없거나 있어도 찾아오지 않는 무덤이었다. 그런데도 돌무덤은 훼손되지 않게 철망으로 감싸놨고 옛 어른 무덤이라고 써진 나무 비석까지 꽂혀 있었다. 1950년 8월 당시에는 없었던 돌무덤이었다. 서고지산에서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찾아 산 구석구석을 더듬었을 때 못 봤던 돌무덤이었다. 안도에는 풍장이라는 매장 풍습이 있었다. 지프로 시신을 덮고 돌로 무덤을 만들어 나중에 탈골된 유골을 조상 묘지로 이장하는 방식이었다. 나무가 부족했던 탓도 있으나 살에 묻어있는 세속적 불순함이 제거된 뼈를 조상 묘역에 안치하는 이중 장례 풍습이었다. 후손들은 이장하면서 죽은 자를 생각하고 기리는 표식을 하는데 그게 비석이었다. 그렇다고 살이 탈골된 뼈 모두가 조상 묘지로 이장되어 비석을 세우는 것은 아니었다. 마을에서 인정받지 못한 불온한 죽음은 탈골이 되어도 신성한 조상 묘역으로는 이장할 수 없었다. 불손한 뼈는 후손이 있다 하더라도 이장되지 못하고 비바람에 실려 흔적 없이 사라져야 했다. 그런데 이장되지 않은 돌무덤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망을 덮어놓고 나무 비석을 왜 꽂아 놓았는지 알 수 없었다. 춘보가 뭐 두고 있냐? 저만치 올라서 있는 유상태가 다시 불렀다. 홍춘복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서고지산 중턱에 오르니 너른 터 앞에 형과 유상태가 서 있었다. 이장해간 파묘 자리였다. 개별 매장을 했어도 좋기 10명은 넘게 묻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에 떠오른 피난민 시신을 수습하여 서고지산에 파묻기 위해서는 한 사람 의지만으로 될 일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의 뜻이 모아져야 가능한 일이었다. 피난 화물선이 이하포에 들어오기 이태 전 진압군 김종원 대위에 의해 무더기로 죽은 마을 사람들 돌무덤조차 조상묘지로 이장을 하지 못하고 있던 안도 사람들이었다. 홍춘복이 옛 기억을 더듬어 바닷가 쪽 숲을 살피니 아이 키 정도 높이의 돌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하얀 대리석을 사람들이 서 있는 형세로 깎아 만든 비석이었다. 비석은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았는지 이끼가 붙어 누런색을 두르고 있었다. 홍춘복이 비석에 뭐라도 써져 있나 살펴보니 아무런 글자도 새겨지지 않은 백비였다. 형, 여기 그 자리 아니요? 우리가 잤던 자리? 아니, 거기는 저 밑이고 죽은 사람들 여기에다 묻었잖아. 형 홍춘송도 기억이 나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포 마을 사람들이 물에 떠오른 수신들을 수습해서 묻은 자리와 피난민들이 서고지 산에서 숨을 거둔 시신을 묻은 장소는 같은 능선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래도 서고지 산에서 뼈라도 남기고 떠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뼈마저도 남기지 못하고 피난 화물선과 함께 재가 되어 바다에 가라앉은 150여 명의 죽음들도 있었다. 거기는 외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몰래 이장에 갖다 두만. 그럼 저 자리는? 저기는 누가 지도새도 모르게 파갔다고 하더만. 유상태가 들은 말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하나는 알 수 있고 하나는 알 수 없었다. 서고지산에서 숨진 피난민 시신을 유족들이 묻은 유골을 누가 파갔는지 알지 못하고 이야포 마을 사람들이 수습해서 묻은 시신을 몰래 파묘해 간 사람들은 외지인이라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유골을 이장한 것은 아니니 누군가는 왔었다. 해마다 여름이면 낯선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제사도 지내고 갔다고 하니 이장도 해갔을 것이다. 형제는 유상태가 내려가자고 할 때까지 비석처럼 서 있었다. 부모 형제를 누가 데려갔는지 물어볼 곳도 따질 곳도 없이 세월은 흘러왔고 또 흘러가고 있었다. 이야포에서 피냄새가 버물려진 바람이 서고지 산으로 불어오고 있었다. 또 세월은 무참히 흘러왔다. 이야포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막던 둔덕은 시멘트 벽으로 바뀌었다. 솔밭은 인조 잔디가 깔리고 평화공원 플라스틱 조형 팻말이 크게 세워졌다. 단상과 넓은 무대도 추도식을 위해 설치되었다. 잔디밭에 놓인 의자에는 안도 강마을 사람들이 앉아 이야포 미군 폭격기 학살 사건 추도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네 강아지 몇 마리들도 추도식을 구경하러 왔으나 엉덩이를 붙이지 못하고 의자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안도대교 건너 금오도 주민들까지 추도식에 참석하여 여수시에서 준비한 의자가 부족했다.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는 인파라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고 있었다. 이야포 바다 위에는 어디서 몰려왔는지 멸치잡이 어선들이 뱃머리를 평화공원을 향해 정박하고 불빛을 환하게 켜놓고 있었다. 평화공원 돌탑 옆에는 피난 화물선 기관이 전시되어 있었다. 해녀들이 물속에서 쇳덩어리를 봤다는 지점을 여수해양인명구조단이 이야포 바닷속을 수차례 뒤지고 뒤져 건져 올린 것이다. 피난 화물선에 기관이 얹혀있던 나무 조각도 함께 붙어 있었다. 기관은 새카맣게 불에 그슬려 있어 그날의 불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기관 옆으로는 독일 미술가
캐테 콜비치의 판화 2점이 동판에 새겨져 있었다.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어머니와 겁에 질린 자식 셋을 어머니가 껴안고 있는 판화였다. 추도식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군악대가 왔으며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 그리고 주한미군 장군까지 참석했다. 안도에서 마을이 생기고 나서 국무총리가 참석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처음이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첫 추도식은 생존자 홍춘송 노인이 백발이 되고 나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80 중순 홍춘송 노인은 단상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7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나쁜 죽음이 원통한 죽음으로 바뀌고 있었다. 비로소 150여 피난민 죽음은 양지를 찾아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단상 의자에 함께 앉아있는 생존자 명자 할머니가 홍춘송 노인의 손을 감싸 잡았다. 형제조차 없이 고아가 되어 안도에 남아야 했던 명자였다. 홍춘송 노인은 명자 할머니에게 살아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고 나직이 말했다. 명자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홍춘송 노인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나서 자신의 눈물도 닦았다. 해가 서고지산 너머로 넘어가고 이야포 평화공원에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자 조명도 하나둘씩 켜지면서 추도식 무대를 밝혔다. 흰 천으로 덮어놓았던 피아노 뚜껑이 열렸다. 피아노 앞에 앉은 소녀가 가느다란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소녀의 손가락이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을 동시에 타기 시작했다. 얌전하게 움직이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다름질 치다가 다시 얌전히 움직이길 반복했다. 쇼팽의 녹턴 20번이었다. 영화 피아니스트에서 폭격으로 폐허가 된 건물 속에 숨어있던 유태인이 독일군 장교가 지켜보는 가운데 쳤던 곡이었다. 소녀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단상에 있는 사람들 중 누가 이아포 비릿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몽돌들의 아우성을 들을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이번에는 피아노 곁에서 첼로를 잡고 앉아있던 남학생이 화를 긋기 시작했다. 생존자 홍춘송 노인은 그때서야 고개를 들어 첼로를 켜는 남학생을 바라보았다. 피난 화물선을 타고 안도 이학포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나이가 남학생 나이대였다. 첼로 연주까지 끝나고 추도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 고개 숙여 묵념을 했다. 군악대가 조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군악대 조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충북 영동 노근리 민간인 학살 유족회와 단양 곡개굴 학살 유족회, 포항지구 미 공군 폭격 희생자 유족 대표들과 학생들, 그리고 두루겨 조기잡이 배에서 살아남은 금오도 노인이 평화 돌탑에 국화송이를 꽂는 헌화가 이어졌다. 그러나 돌탑을 쌓은 유상태는 추도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평화공원이 된 자신의 놀이터에서 돌탑 쌓기를 몇 년간을 반복하여 안도 어촌계에서 노망난 노인이라고 따돌림까지 받았었다. 돌탑을 쌓으면 바람이 무너뜨리고
때론 누군가에 의해 부서졌다. 홍춘송 노인은 유상태 노인이 돌탑을 쌓으면서 굴러 떨어지는 것도 봤던 터라 만류해도 소용없었다. 홍춘송 노인이 여름에 안도에 와서 자고 있을 때였다. 천둥 소리에 유상태 노인이 벌떡 일어났다. 술병을 던지지는 않았고 총알이 나가지 않는다는 헛소리도 하지 않았으나 방에서 엉금엉금 기어나가 슬리퍼를 신었다. 한밤중에 비가 쏟아지는데 돌탑을 쌓게 타고 나가는 유상태 노인을 붙잡고 늘어져도 소용없었다. 와이라노, 네 이런이 마을에서 노망났다고 안 하나? 홍춘송 노인이 안도에 오자 선착장까지 나와 건강은 어떠냐고 묻던 유상태 노인이었다. 두멍 안을 걸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다감하게 인사도 주고받아 감사납던 성질은 완전히 시들시들해져 있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유일한 말벗인 홍춘송 노인이 안도에 올 때에도 미리 방 청소까지 해놓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던 유상태 노인이 비만 오면 병이 도지는 것이다. 행님, 그날도 노랑비가 왔단께요. 뭔 비가 노랗노?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은 밀림 때문에 폭격을 제대로 할 수 없자 비행기로 고엽제를 비 뿌리듯 퍼부었다. 한국군은 스콜처럼 시원하다고 일부러 우통을 벗고 노란색 고엽제를 맞기도 했다. 고엽제가 뿌려진 지역에 나무들이 고사하게 되면 미군기들이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군이 들어가서 정밀 수색을 했다. 행님, 나가 식구들 안 죽이단게요. 누가 네 보고 그랬다고 하더나? 나는 분명히 총알이 안 나간단게요. 근데 그 집 식구들이 총 맞아 죽어 있더란 말이요. 유상태 노인은 대문을 나서면서 횡설수설거렸다. 친구 홍춘복이 죽고 증상은 더 심해졌다. 정말 치매라도 걸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돌탑 쌓는 것에 집착했다. 비를 맞으며 자신의 놀이터로 걸어가는 노인 유상태를 혼자 내보낼 수 없어 홍춘송 노인이 우산을 들고 따라가면서 말했다. 옛날 일이고 네 잘못도 아닌 기야. 잊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도 유상태 노인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이야포 몽돌밭으로 내려가서는 몽돌을 가슴에 안고 기다시피 솔밭 돌탑으로 올라오기를 반복했다. 돌탑은 양팔로 서너 번을 감아야 할 정도로 넓고 소나무 가지에 닿을 정도로 높아 있었다. 베트콩이 농사 짓는디 나가 농사꾼인지 베트콩인지 어찌었구요. 그래, 안다. 네 때문에 그 집 식구가 죽은 거 아니니 그만해라. 홍춘송 노인이 달래도 소용없었다. 도무지 말릴 수 없이 집착의 광기까지 달라붙어 있었다. 유상태 노인은 사다리를 밟고 돌탑에 올라서서 소리쳤다. 나는 분명히 수류탄만 던졌단게요. 베트남 식구가 비행기 기관포에 맞아 죽었든 총에 맞아 죽었든 수류탄을 던졌다면 그 시신들이 온전할 리 없고 베트남 가족 시신을 확인한 유상태 역시 온전할 수 없었다.
그때 시신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수십 년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돌탑도 쌓지 않았을 것이다. 유상태 노인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베트남 전선에 있었다. 베트남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른 채 한국의 아들로서 참전했고 베트콩과 유상태는 아무런 사적 감정이 없었다. 다만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자기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0년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1950년 8월 3일 이야포에 머물러 있는 홍춘송 노인도 마찬가지라서 돌탑 위에 서 있는 유상태 노인에게 소리쳤다. 그란데 와 돌을 쌓노. 유상태 노인은 비를 맞으며 새처럼 날아가려는 듯이 허공에 팔을 흔들어대며 대답했다. 월남 가서 본께로 거기도 등에서 떠도는 흔들 보고 들어와 쉬라고 돌을 쌌습디다. 유상태 노인은 초혼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베트남 식구 초혼을 불러들이는지 아니면 홍춘송 일가 혼을 불러들이는지 알 수 없었다. 비는 쏟아져 내리고 미끄러운 몽돌탑을 밟고 서서 팔을 흔들어대는 유상태 노인은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유상태 노인의 기행이 알려진 것은 농어촌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왔던 해양수산부 직원에 의해서다. 직원은 관광지로 개발될 이야포 솔밭에 돌답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지역 언론에서 봤던 기사를 찾았던 것이다. 기사 제목은 이야포의 비극이었으나 사람들은 가십거리로 스쳐 읽고 말았다. 그래도 유상태 노인은 돌탑 쌓기를 계속했다. 그렇게 광기를 부렸던 유상태 노인은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다. 홍춘송 노인이 여수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유상태 노인은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콧구멍에 호스가 끼어 있었다. 서고지산에서 비석을 메고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졌다는 것이다. 뭔 비석 말이고? 서고지산 공동묘지에 있는 비석이요. 그걸 와 가져올라 했나? 아버지가 돌탑 앞에 갖다 놓는다고 그랬답디다. 안도식당 유사명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유상태 노인이 돌탑을 쌓고 나서는 서고지산에 올라가 백비의 숫자를 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백비의 숫자를 새기려고 망치로 정을 때려 쩡쩡거리는 소리 때문에 마을에서는 유상태 노인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마을 어촌계에서 딸 유사명에게 아버지를 치매 치료병원에 데려가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유사명이 아버지에게 가보면 덧셈 뺄셈도 두 자릿수까지 정확히 할 줄 알더라는 것이다. 더구나 비석에 숫자를 새긴 다음에는 한문으로 글자도 팠다는 것이다. 홍춘송 노인은 안도식당 유사명 말을 듣고 미동도 못하는 유상태 노인 손을 잡았다.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홍춘송 노인이라는 것을 안 유상태 노인이 입을 딸싹거렸다. 행님, 백비를 못 가져왔단께라. 서고지산에서
유상태 노인과 함께 나뒹굴었던 백비는 딸 유사명이 이야포 돌탑 앞에 세워놓았다. 백비의 1950년 8월 3일 백조일손 지묘 글자가 파여있지 않았다면 한낮 동티나는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바닷물에 던져버렸을 것이었다. 추도식 헌화가 끝나자 평화 돌탑 꼭대기에 솥대를 세우고 나무 밥주걱을 넣은 무쇠솥을 얹는 상냥식이 있었다. 원통한 죽음을 당한 원혼들을 위로하고 평화를 담는 의미였다. 평화 돌탑 뒤 솔바대는 베트남 피에타 조형이 추도식을 함께하고 있었다. 엄마가 아기를 껴안고 뺨을 어루만지는 베트남 피에타 조형에는 한국 국기와 베트남 국기가 나란히 있고 조형 제목을 엄마와 아기라고 새겨놓았다. 누가 베트남 피에타 조형을 제작하여 갖다 놓은 것인지 유상태의 딸 유사명도 모른다고 말했다. 평화 돌탑 상냥식과 평화공원 제막식이 끝나고 나서야 국무총리가 추도사를 할 수 있었다. 국무총리는 과거사를 위로하고 평화를 위해 나아가자고 했고 경찰청 사람은 전쟁 중에 빚어진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했으며 다른 기관장들도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추도사를 하는 사람들은 과거와 너무 쉽게 헤어지려고만 하고 있었다. 주한 미군에서 나온 장성은 과거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 자유수호를 위하다 빚어진 불행한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고 사회자가 통역을 했으나 홍춘송 노인은 통역이 틀렸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미군 장성은 사과, 어플로자이로 말하지 않았다. 유감, 리글레트라고 말했다. 충북 영동 노근미 학살이 세계에 알려져 미국이 부득불 사과를 표명해야 할 때에도 클린턴 대통령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학생 대표는 학살 진상을 밝혀 억울하고 불명예스럽게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살아남은 사람과 앞으로 살아갈 이 땅의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며 추도사를 읽어나갔다. 나쁜 죽음으로 세월을 보냈던 원통한 죽음은 추도식 의례를 통과하면서 부당한 죽음으로 바뀌고 있었다. 부당한 죽음은 학생의 추도사에 의해 비로소 비극적 드라마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생존자 홍춘송 노인이 한평생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생존자 홍춘송 노인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교회 성가대가 부르는 마태 순환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꿈결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누가 무엇을 위해 신성한 제물을 바치려 비극적 드라마를 만든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소녀가 마지막 생존자 홍춘송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다. 할아버지, 엄마가 정자에서 졸지 말고 집으로 오시래요. 홍춘송 노인은 칙칙한 눈을 뜨려고 끔벅거렸다. 간신히 눈을 뜨고 소녀를 바라보며 설핏한 웃음을 지었다.
망자가 된 유상태 손녀였다. 그래, 할아버지가 꿈을 꾸고 있었나 보다. 홍춘송 노인은 고개를 돌려 이야포를 내려다봤다. 시멘트 벽이 가리고 있어 몽돌밭이 보이지 않았다. 초겨울 비바람 때문에 무너질 듯 위태로운 돌탑과 이끼 낀 비석밖에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생존자 홍춘송 노인이 정자에서 일어나야 벽 너머 무덤 없는 엄마, 아버지 산소를 볼 수 있을 것인데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설 수 없었다. 늙고 늙어버린 몸뚱이는 꿈이나마 계속 꾸고 싶었다. 네 그 노래 아나? 홍춘송 노인이 소녀에게 물었다. 소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다. 어떤 노래요? 할아버지가 한번 불러보구마. 홍춘송 노인이 입을 딸싹거렸다. 한평생 가슴속으로 불렀고 이아포에서 꼭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를 이제야 소녀 앞에서 부르게 되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홍춘송 노인은 마른 기침이 나와 더 이상 노래를 잇지 못했다. 소녀가 노래를 이어 불렀다.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홍춘석 노인의 눈에는 고향 용천 음모래빛이 줄기를 이루어 뺨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네 우리의 그 노래를 아노? 처음 피아노 배울 때 치는 노래예요. 그렇구나. 그래. 홍춘송 노인은 소녀의 답을 듣고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고개를 도리질만 했지 끄덕여 본 적은 처음이었다. 소녀는 노래를 계속 불렀고 가을 쪽빛 하늘처럼 푸른 소녀 목소리가 돌탑을 휘감아 돌더니 시멘트 벽을 넘어 이아포 몽돌밭으로 퍼져나갔다. 홍춘송 노인도 소녀의 노래를 따라서 같이 불렀다. 소녀와 노인의 이중창 노랫소리를 들으러 잔파도가 몽돌밭으로 기어오르다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면서 몽돌들에게 박수를 치도록 만들었다. 몽돌들은 서로의 몸을 부딪혀 쫘르르 박수를 쳤다. 파도는 노래를 태우고 이아포 바다로 나가 퍼뜨리고 있었다. 파도에 실려온 노래를 수면에서 튕기는 은비늘이 하늘로 올려 보내고 있었다. 하늘은 푸르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비행기가 길게 그려놓은 구름이 솜사탕 같았다. 솜사탕 같은 비행운을 돌돌 말아 한 입에 베어먹고 싶어질 정도였다. 할아버지, 비 오니까 빨리 집에 오셔 식사하세요. 소녀는 콩콩 뛰어
이하포 끄트머리 유상태 집으로 달려갔다. 집 앞에는 하얀 소복에 머리에 핀을 꽂은 유족 유사명이 서 있었다. 안도식당 주인 유사명은 마지막 목격자 아버지를 서고지산에 묻고 왔다. 이하포에는 홀로 남은 마지막 생존자 홍춘송 노인만 있을 뿐이었다. 초겨울 비바람이 정자로 불어왔고 비에 젖은 마른 낙엽이 날려와서 홍춘송 노인 뺨에 붙어 떨어질 줄 모르고 있었다. 바람이 한 번 더 세차게 불어와 낙엽을 걷어가니 홍춘송 노인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 손등으로 떨어졌다. 마지막 생존자 홍춘송 노인의 고개도 낙엽처럼 떨어졌다.